괜찮아. 본인이 썼대? 본인 쓴 게 맞네 이 자식.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뭐라고 썼었어? 하기 싫다? 와 그래? 이거 나한테 반항하는 거 맞지 얘들아? 좀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래. 이 무언의 이게 이 반항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아 저기 한번 페이지 어디냐면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술갈래와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엉망일 거야. 아마 저기 뒤에 동주라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교술갈래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됐니? 네. 네, 준비됐습니까? 페이지 다 폈어요? 네, 오른쪽 페이지 보면 교술갈래 동그라미 죠. 교술갈래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서정갈래 배웠고 우리 첫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사갈래 배웠고, 그 다음에 요번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극갈래가 없어.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요번에. 그 다음에 교술갈래를 배운 거야. 교술갈래라고 하는 건 밑에다가 써볼게. 수필이라고 써볼게. 수필.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필이야. 극갈래 개념이나 다시 개념이나 개념이 나온다고? 극갈래 개념이 나오고 극갈래 개념은 나온다고? 개념을 배우고 동주는 안 하고. 극갈래 개념은 배웠어? 네. 그럼 앞에 극갈래 개념도 하고 가자 얘들아. 그 추가 질문으로 연습 이런 거 주실 거 같아요. 이거 대본을 준다고? 어디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8쪽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38쪽이라고 우선 되어 있지 얘들아. 제일 첫 페이지다 얘들아. 그 다음 장부터 바로 펴볼게 얘들아. 페이지가 달라. 그 다음 장부터. 그 다음 페이지는 62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극갈래부터 시작할게 얘들아. 그게 개념 보이지 얘들아. 시작할게. 그게 개념은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밑줄 쳐볼게 얘들아. 그럼 이거는 뭐랑 차이가 있는 거야? 서술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의 차이가 있지? 서사갈래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소설하고 차이가 있어. 혹시 더운 사람? 그래? 준호야 저기 뒤에 에어컨 좀 킬까? 혹시 추운 사람? 잠깐 폈다가 끌게.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밑줄 쳐볼게. 등장인물의 밑줄 쳐봐. 대사와 행동 밑줄 치기야. 자 위에다가 써볼까 얘들아. 뭐라고 쓰냐면 서사갈래 땡땡 써볼게. 서사갈래 땡땡. 서사갈래는 서술자의 서술, 인물 간의 대화,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서술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는 뭐냐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아와 세계의 갈등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사건 밑줄 치고, 거기까지 밑줄 치고 밑에다가 써볼게. 서사갈래와 공통점이라고 써볼게요. 서사갈래와 공통점이야. 이건 공통점이야. 찾았어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 사건 보여주는 것, 이건 서사갈래와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서술자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술자가 그러니까 서술자가 뭐 본문에 등장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카메라와 워커는 뭐였니 얘들아? 시점이 1인칭 시점이었죠. 1인칭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밑에 볼게. 뭐 시대에 따른 극갈래의 구분은 요건 안 봐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전통극과 현대극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밑에 보면 희곡 동그라미 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희곡도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희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어. 자 희곡이라고 하는 건 뭐지 얘들아? 연극의 대본이에요. 시나리오는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얘들아? 근데 가장 큰 차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물론 이 공통점도 상당히 많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희곡은 제약이 많아. 근데 얘는 제약이 없어. 잘 봐요. 잠깐만 놓을까? 얘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세 가지 제약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희곡은.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루어지니까 뭐가 있냐면 뒤에 무대 배경이 있잖아요. 그 무대 배경이 막 바뀌기 어렵단 말이야. 뭐 스태프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대 배경 막 바꾸고 뭐 소품 막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시간 배경이나 공간 배경에 한계성이 있어. 제한이 있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 수도 무대라는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수백 명이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어때? 세 가지 제약이 전부 다 없는 거야. 뭐 우리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막 바뀌어도 상관없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공룡 시대로 갈 수도 있고 미래 시대로 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 화면이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등장인물 수도 CG 처리하면 뭐 수천만 명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 하나 실기해볼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사실 그 나레이션은 등장인물인가요? 다시요. 나레이션은 등장인물로 봐요? 아니요, 나레이션은 등장인물이 아니고 화면 밖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 뭐냐면 등장인물이 내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장인물이 내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밑에 볼게 얘들아. 희곡의 개념 밑줄 치기 어디 쳐냐면 무대 상연 밑줄 쳐볼게 얘들아.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희곡의 특징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는 본문이 안 나오고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밑에 볼게요.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행동과 대사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처럼 그 다음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까? 현재형으로 서술한다. 밑줄 칠게요. 중요 표시할게.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게 왜 중요하냐?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희곡을 현재형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형의 문학. 그 다음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다음 밑줄 또 한번 중요 표시할까?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만든다. 밑줄 쳐볼게요.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무슨 말이냐? 인물의 성격상의 어떤 내용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거야. 뭐 내적 갈등이 나타나거나 이런 거겠죠. 성격과 의지가 빚어낸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격은 어떤데 뭘 하고자 한단 말이야. 거기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소극적인데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서야 되는 상황, 그런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3번에 보면 희곡의 구성 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해설 볼게요 얘들아. 해설은 희곡의 밑줄 쳐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게 해설이 아니에요. 중간에 나오는 건 지시문이야 얘들아. 처음에 해설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 잠깐 볼게요. 처음에 희곡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성난기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등장인물, 회기, 사시들세, 뭐 의사, 뭐 이렇게 나와요. 금수기, 뭐 간호사 이렇게 소개가 다 돼요. 그 다음에 배경도 소개가 돼요. 뭐 흰색, 뭐 양옥 건물로 뭐 진료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처음에 다 나와 이게. 이건 해설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회기하면서 뭐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막과 장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없이 회기 땡땡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때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 얘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이때 이거는 뭐냐면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야. 무대 지시문. 그러니까 해설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해설이에요.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 무대 지시문하고 동작 지시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중간에서 뭔가 소개하는 게 나오잖아. 그건 무대 지시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 아무튼 해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곡의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으로 밑줄 쳐볼게. 등장인물, 장소, 무대 장치, 배경 등을 아예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대사 중요 표시할게요. 대사가 희곡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희곡에서 모든 사건은 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사는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무대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대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들아. 자, 첫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 이건 어렵지 않죠. 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화고,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하는 말.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잣말이에요. 방백 중요 표시할게요. 방백은 중요하죠.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대사예요. 무대에 있는 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선생님 잠깐 볼까? 너희들이 관객인데 선생님이 인물이고 어떤 사건이냐면 선생님이 소개팅을 하는 장면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해. 막 얘기하다가 내가 뭐라고 하자면 관객한테 여러분 이 여자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여자 이상하죠라는 그 말은 이 애한테 들려 안 들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한테 들리지. 실제로는 들리는데 이 여자는 막 딴짓하면 못 듣는 척하면서 막 커피 마시고 있는 거야. 못 듣는 척하고 관객만 들리게끔 하는 것처럼 관객만 들리게 이런 걸 방백이라고 얘기해. 이해되겠니 얘들아? 방백이라고 얘기해. 방백.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질문할까? 이렇게 방백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극의 몰입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극의 몰입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죠. 왜 낮아질까? 이걸 상황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TV를 보고 있어? TV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막 손보고 소개팅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남자, 그 소개팅하는 남자가 갑자기 TV 화면을 보고 나한테 이 여자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나는 보고 있다가 둘이 어떻게 될까? 저 여자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저 남자는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어떻게 되지? 와 되게 궁금하네. 근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저 새끼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그게 흐름에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다가 써볼게. 이것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금 밑에다가 관객의 몰입도 낮아짐이라고 써볼게. 관객의 몰입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관객의 극중 몰입도라고 써볼까? 구체적으로 극중 몰입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그게 바로 방백입니다. 넘어갈게요. 지시문은 줄여서 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희곡에서 배경, 효과, 조명 등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한다. 바탕글이라도 하고 이것도 현재형이고요. 지시문의 종류는 행동 지시문과 무대 지시문입니다. 행동 지시문은 이걸 다른 말로 동작 지시문이라고도 해요. 행동 지시문이라고도 하고 동작 지시문이라고도 해요.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심리 상태, 입장 및 퇴장 등을 지시한다. 특히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이해되겠죠? 괄호로 표시된 거고 무대 지시문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작품의 배경, 무대장치, 소도구, 음향, 조명을 지시한다. 조명 꺼짐, 바람소리 들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설명이 나오거든. 그건 해설이 아니고 무대 지시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시나리오, 아까지 희곡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시나리오 볼게요. 시나리오의 개념은 밑줄 쳐봐. 영화를 만들기 위한 각본이다. 영화 또는 드라마입니다. 영화 또는 드라마야. 장면의 차례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희곡은 얘들아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과 장. 아까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필기할까?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면. 특히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이거 씬 넘버라고 얘기해요. SCENENBR 뭐 씬 넘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특징은 영화의 상영입니다. 연극은 상연이죠. 상연이고 얘는 상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위에 한번 네. 장면의 차례가 씬넘버고요.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카메라 움직임, 화면 연결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영화의 상영을 전제로 한다. 영상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밑줄 쳐볼게. 등장인물 수와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CG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장면, 씬은 장면 단위로 구분된다. 시나리오는 계속되는 장면 전환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카메라 기법, 촬영 기술과 관련된 특수 용어와 지시어 등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해서 밑에 시나리오 용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씬 넘버 S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장면 번호입니다. 숏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숏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질 때까지를 숏 하나, 숏 두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랩 뭔지 알죠, 여러분? 오버랩 뒤에 보면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되는 게 오버랩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오버랩은 평상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쓰지 않니, 얘들아? 와, 이게 어렸을 때 그 일하고 지금 이 사건이 오버랩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fade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가 밝아지는 거고요. fade out은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클로즈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CU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즈업은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데 얘들아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써볼게요. 어떨 때 쓰냐면 두 가지예요. 소재를 부각할 때 써요. 클로즈업 하면. 그죠? 소재를 부각할 때 쓰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어떨 때 쓸까?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 좋아요. 갑자기 이 사람 눈을 갑자기 클로즈업 하는 거야. 눈이 막 동공이 흔들리는 뭐 그런 연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인간극장 이런 거 알죠, 여러분? 거기 보면 뒤에 거기 뭐 이렇게 화면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뭐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펙트라고 해서 효과.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몽타주라고 하는 거야. 화면을 연속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몽타주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그 도둑이나 어떤 범죄자들 얼굴 할 때 눈은 이렇게 생겼고요, 코는 이렇게 생겼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화면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를 막 회상하는 거야. 지금 즐거웠을 때를, 중학교 때 뭐 했던 장면, 뭐 초등학교 때 뭐 했던 장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편집해서 배열하는 것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동주라는 작품 아예 안 배웠지, 얘들아? 그럼 여기 안에도 되게 특이한 게 많이 쓰였거든? 특이한 그 시나리오 용어가 많이 쓰였거든? 근데 그거는 안 할게, 얘들아.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걸 공부했다는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희곡하고 시나리오의 차이점? 이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넘어갈게. 다시 교술관에 가볼게요. 자, 교술관례 보겠습니다. 이 교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나오는 용어야, 얘들아. 중학교 때는 교술관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교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 넘겨볼게, 얘들아. 바로 개념부터 가볼게, 얘들아. 교술관례의 개념과 하위관례는 밑줄 쳐봐. 글쓴이가 경험한 구체적 사실이나 경험 밑줄 치고, 글쓴이의 사색 밑줄 치고. 사색은 뭐야? 깊은 생각 이런 뜻입니다.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교술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수필, 기행문 이런 겁니다. 기행문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하위관례는 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소설의 관례입니다. 안 써도 돼. 기라고 하는 것도 고전 소설의 관례고요. 일기, 편지, 기행문, 비평, 수필 이런 것들이 있죠. 되게 쉬워. 교술관례 요소는 주제는 글쓴이가 글에서 드러나준 중심 사상이나 의도, 제재는 글쓴이가 주제를 구현하게 선택한 소재, 글쓴이 주변의 신변 잡기 밑줄 쳐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변 잡기는 사소한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글쓴이 주변에 사소한 일을 신변 잡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역사적 소재도 다양하고요. 자연적 현상 등 글쓴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글감이 될 수 있다. 구성은 글의 주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제재를 긴밀하게 배열하는 방식, 작품의 각각의 작품 안에서 주제 구현을 위해 각 요소들이 긴밀하게 구성되는 게 바로 구성입니다. 문체는 뭐냐면 문체는 글쓴이나 사상이나 개성이 나타나는 문장의 특색이에요. 그걸 문체라고 합니다. 문체에는 글쓴이의 인생관, 생각, 가치관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수필의 개념 볼까요?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특징 볼게요. 중요 표시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중에 필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처음에 산수유 나무의 농사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거 하나 딱 주고 문제 내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복합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산수유 나무의 농사하고 이 풀비린내에 대하여 같이 나오는 거야. 그 두 개를 비교해봐라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뭐가 반드시 문제 1번에 나오냐면 갈래별 특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서정갈래의 특징, 서사갈래의 특징, 교술갈래의 특징 알아야 되는데 요거 되게 중요해. 비전문적이다.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죠. 여러분들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제재가 다양하다 밑줄 치고 수필은 제재 선정이 자유로워서 일상의 모든 것이 제재가 될 수 있다. 유머와 위트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번뜩이는 위트와 해학, 잔잔한 유머를 통해 지적인 감흥과 멋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기고백적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기고백적 문학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글쓴이의 가치관, 인생관을 토로하는 밑줄 쳐볼게 자기고백적이다.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이다. 왼쪽에다 써볼까? 뭐라고 쓰냐면 무형식의 형식이란 말을 써요. 무형식의 형식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형식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게 이 수필의 형식이다 이런 뜻이야. 즉 수필은 붓가른 대로 쓰는 자유로운 산문 문학으로 특정한 형식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한다. 개성이 드러난다. 수필에서는 글쓴이의 독특한 발상이나 표현 기법, 화자의 성격과 취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을 찾을 수 있다. 관조와 사색인데 얘들아 어렵죠. 사색은 깊은 생각이라는 뜻이고 관조는 뭐야? 관찰하여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야. 수필은 인생에 대한 성찰과 사색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삶의 지혜나 인생의 진리,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을 서술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갈래별로 보면 1번 볼게 얘들아. 경수필, 중수필 들어봤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대부분 경수필이야. 경자가 무슨 경자일까? 경자가 무슨 경자야? 가벼울 경자야. 경수필 밑에 보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개인의 취향, 체험, 인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주로 가벼운 소재를 다루며 개인적, 주관적, 감성적 성격이 나타난다. 자기 고백적입니다. 근데 중수필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사회적인 소재나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중수필 몰라도 돼. 2번도 학교에서 거의 안 배웠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오른쪽에 제지학습 볼게요, 얘들아. 자, 제지학습 넘어가기 전에 성격 볼게요, 얘들아. 일상적, 성찰적, 생태적이란 말 동그라미 쳐볼게요, 얘들아. 생태적. 생태적 동그라미 쳐볼게요. 생태적인 게 뭐야? 그러니까 자연을 소중히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생명체를 소중히 하는 느낌? 이걸 생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배웠어? 아니 그러니까 이 풀비린내 학교에 진도 나갔어? 아 진도 나갔어? 주제를 보면 뭐 제재는 자동차하고 풀벌레고요.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볼게요.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한다. 마지막에 핵심이 뭐였냐면 풀벌레들이 다 죽었잖아, 그치? 자동차에 치여서 자동차에 치였던 게 아니라 자동차에 부딪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자동차 사용을 올바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풀 비린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후각이죠. 글쓴이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 3번은 티벳 승려들의 생태적 삶과 글쓴이의 생태적 사회를 통해서 주제를 표현한다. 티벳 승려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막 여러 겹으로 한다면서요. 혹시라도 미생물을 죽일까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에게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낸다 이런 거예요. 됐어? 들어가 볼까요? 근데 졸려서 어떡하냐? 졸려 죽을 것 같지?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큰일 났네 이거. 재밌는 얘기 안 해줄까?
아, 재밌는 얘기? 안 돼요? 어? 에어컨 끄면 추워요. 에어컨 꺼주세요. 이게 남녀 온도 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에어컨을 보통 4월 달에 켜서 선생님 보통 10월 말까지 선생님 에어컨 켜거든요. 재수생 수업할 때. 재수생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10월 달 추우면 파카 준비해 이런 얘기. 춥다고 그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떡하냐 졸려서. 우리 졸리니까 이거 해야지. 아 이거 여학생들 감기 걸려. 이게 또 뭐니 그러니까 차라리 더우면 감기는 안 걸리잖아. 추우면 감기 걸린단 말이야. 옷을 벗으세요. 네, 위에 거 벗으면 되겠네. 위에 거 벗으면 돼. 어떡하지? 힘들어서? 무슨 겪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갑자기 생뚱맞다 너 그치? 잠 좀 깨워줘야지. 뭐 해줄까? 그 너네 혹시 강풀이라고 알아? 얘들아? 강풀? 강풀 알죠? 강풀이 원래 이제 그 옛날에 다음에 카페가 있었어요. 다음 카페에 일상다반사라고 해서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면 그걸 만화로 각색을 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선생님이 거기다가 사연을 3개를 보냈어. 근데 3개 다 채택됐어. 그래서 선생님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사연이 3개가 아마 그때 그 컬투쇼에 있었으면 컬투쇼에 보냈을 텐데 차마내가 그거 못 보내고 거기다가 보냈는데 거기 3개가 다 채택이 된 거야.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뭘 얘기해 줄까? 더러운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얘기해 줄게. 대학교 1학년 때 혹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니?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했어. 연애했던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연애했던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이야 중학교 때 했었어? 이야. 쌍둥이 연애하면 저기 남자친구가 너네 헷갈리면 어떡하냐? 그럴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한번 장난을 칠 것 같지 않아? 네. 그런 걸 한번 해볼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싫어야죠. 싫어한다고? 누가? 엄마 그냥 아무튼 쌤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희진이라는 여자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어차피 뭐 사귄 건 아니니까. 희진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 했어.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얼굴이 하얘서.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 강원도 강릉이가 아주 촌동네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닷바람도 있고 이러니까 여자애들이 얼굴이 하얀 애가 없어. 다 까맸어.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여자가 너무 로망이었던 거야. 너무 예뻤다고 생각을 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내숭인지 몰랐어요. 서울 여자애였거든. 내숭인지 몰랐어. 완전 내숭 덩어리였는데 내가 몰랐어. 말이 너무 이게 사근사근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운 거야. 희진아 밥 먹으러 갈래? 나는 괜찮아. 뭐 이런 말투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역겹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예뻤어.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니까 밥을 먹으러 가잖아. 우리 여학생들 물어볼까? 밥 한 공기 다 못 먹어요? 부족하지 여러분들은, 그치?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걔는 같이 가잖아?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반을 덜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고맙냐. 거기서 내가 사랑에 빠졌죠.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나에게 준 거 아니야. 밥을 나눠준 사람은 나한테 엄마밖에 없었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얘를 꼬셔봐야겠다. 뭐 내가 뭐 꼬신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작전을 짰어요. 뭘 짰냐면, 지방 학생들은 서울에 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옛날에는 63빌딩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보면 거길 한번 좀 안내 좀 부탁한다 그러고 데이트를 이제 신청을 한 거지. 근데 혼자 가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에 내 남자애랑 그 여자애랑 이렇게 넷이한테 야 우리 저기 그 일요일에 시간 되면 63빌딩 좀 구경시켜줘. 나 시골 애라서 잘 몰라. 길 좀 안내해줘. 이랬다. 그러니까 흔쾌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뭐 이제 63빌딩 주변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비둘기들이 이렇게 막 날아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둘기한테 새우깡을 던져서 모이 줘서 이렇게 비둘기 날아드는 거 있지.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야. 왜 강릉에는 비둘기가 없거든. 갈매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너무 TV에서 봤을 때 평화로워 보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기 이렇게 비둘기들이 저기 모였길래 야 새우깡 하나 사자. 새우깡 하나 샀다? 그 새우깡 이렇게 던졌어. 아 근데 나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거의 비둘기 본 것 같은데 와 진짜 비둘기가 진짜 뚱뚱하더라고. 무섭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그걸 또 티내면 안 되니까 비둘기한테 던졌다? 진짜 40~50마리 되는 비둘기가 저기 막 바글바글 몰려있는 거야. 너무 징그럽고 무섭더라고. 나도 좀 무서운데 이 희진이라는 애가 그게 내숭이라고 선생님 얘기했는데 얘가 야 뭐야 가자 이러면 되잖아 그냥. 근데 너무 쌩 오바를 하더라고. 너무 징그러워 왜 그랬어? 그러면서 너무 싫어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내가 확 장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 내가 어떻게 했냐면 뭐야 이러면서 그 비둘기 저기 있잖아. 이 새우깡을 얘 주변에다가 내가 던졌어 다. 뭐냐면 비둘기 저기 있으면 여기에 모이 던지고 얘 주변에다가 장난으로 확 던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잠시 후에 진짜 그 40~50마리 되는 비둘기가 얘한테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푸드득 하면서 날아드는데 이 여자애가 자기한테 날아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마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나도 옆에서 친구들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냐? 어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비둘기야. 이 여자애가 어마 하다가 비둘기 뺨을 때려서 비둘기가 죽었어. 진짜로 죽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모여서 비둘기가 막 날아들잖아. 근데 내가 어마 이러더니 진짜 비둘기 뺨을 제대로 정통으로 때린 거야. 근데 비둘기가 푸드득 하고 쓰러지더라고. 비둘기 밑에 딱 쓰러졌는데 보니까 애가 비둘기가 막 이러고 있어. 거의 죽었어. 피도 막 흘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나머지 생명들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막 내숭 부리다가 정신 차리고 이러고 정신 차리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머 그래서 정신 차리더니 어머 이러더니 비둘기를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와 그래서 나 그날 저녁도 안 먹고 집에 왔어요. 저녁도 안 먹고.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걔랑 이제 그 다음부터 보니까 걔도 저 밥 한 공기 다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숭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보냈더니 여기 나왔었죠.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장난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정말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요것만 딱 얘기할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옛날엔 체육복이 있었어요. 체육복이 흰색 체육복이었어. 알아요? 뭔지 알죠? 위아래 흰색 옛날 화면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복을 맞추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체육 시간인데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 진짜 얘가 이게 성장을 했는지 뭐 뚱뚱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엉덩이가 빵빵한 남학교야 얘들아. 남학교야 얘들아. 알겠어? 남자 학교였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엉덩이가 진짜 왜 이게 체육복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있지. 빵빵하더라고. 거기서 그러면 안 됐는데 우와 똥침 찌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뒤로 살금살금 갔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무릎을 꿇었어 뒤에서. 걔가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 너무 지금 찌르고 싶은 거야. 그 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해서 푹 찔렀다? 빡 찔렀는데 내가 딱 듣기 찌르고 나서 무슨 느낌이 딱 들었는지 알아? 빡 찔렀는데 무슨 느낌이 들었냐? 우와 깊다 이 생각이 든 거야.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빡 들어갔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으악 하면서 뒤에 나를 봐. 이런 자세 있지. 하면서 나를 봐. 그럼 나는 이러고 있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 친구가 쓰러졌어.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바닥에 거품 흘리고 쓰러졌어. 그리고 엉덩이를 보니까 엉덩이가 찢어졌어. 엉덩이 체육복이 찢어졌어. 그러더니 애들이 선생님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막 와. 근데 얘 어떻게 왜 이러니까 이 새끼가 똥침 찔렀어요. 그러면 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었다. 그리고 얘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어. 다행히 이렇게 엉덩이 조금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을 했다.
이틀 정도 한 다음에 퇴원을 했어. 알고 보니까 이게 찢어졌더라고 체육복이. 나도 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는 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한단 말이야. 옛날엔 조회를 운동장에 다 모여서 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했어. 교장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보통 이제 조회하면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는데 그날 30분 동안 똥침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는 맨 뒤에서 막 죄송하다고 이러고 있고 똥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똥침 이 사람이 생물 선생인가봐. 거기에는 혈관이 모여 있고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조회 끝나고 교실에 들어와 보니까 복도하고 교실에 전부 다 빨간색 글씨로 똥침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여기가 뭐냐면 2주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일이 있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어떤 애가 그 소문을 듣고 체육 시간에 똥침을 찔렀대요. 똑같이 한 거야. 근데 더 큰 사건이 뭐냐면 그 뒤로 가서 이렇게 똥침을 찔렀겠죠. 빡 찔르고 으악 하고 소리 질렀는데 쓰러졌는데 누가 쓰러졌냐면 똥침 찌른 애가 쓰러졌어. 똥침 찌르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진짜 똥침 찌르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뒤집혀가서 손가락이 부러졌어. 보니까 그 새끼 보니까 여기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여기다가. 아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난리 날 적이 있었죠. 네. 갑시다. 아 선생님 인생이 좀 사실은 좀 재밌어요. 볼 때리는 게 많아요. 시작할게 얘들아. 잠깼죠?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윙이라고 하는 꾸솔웡인가 이라고 하는 작가의 밑줄 쳐봐.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 있다. 밑줄 쳐볼게. 작품을 본 적 있다. 밑줄 치시고 이게 바로 뭐야? 글쓴이의 일상적 경험이라고 써볼게요.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왼쪽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자 이제부터 밑줄 쳐볼게요. 달리는 무기 밑줄 치고 1번. 이게 뭔데? 자동차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한 게 달리는 무기예요.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복성이 뭐야 얘들아? 기존 질서를 뒤집다 이런 뜻입니다.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밑줄 쳐볼까 얘들아? 이게 바로 뭐야? 글을 쓰게 된 계기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그 전시회에서 그걸 본 다음에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 밑줄 쳐볼까 얘들아? 편리와 불안 이게 바로 뭐냐면 이중적인 속성입니다.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이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거야. 원래 운전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어. 물론 처음에는 출퇴근이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밑줄 쳐볼까?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이건 뭐냐면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서만 처음에는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서만 차를 이용했어.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3년 뒤면 자동차 운전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동차 편리함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거든. 근데 스웨덴의 밑줄 쳐볼게.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슬랩 밑줄 치고 이건 뭐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 또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다 이렇게 써요. 전문가의 말 또는 권위자의 말이라고 해도 돼. 스웨덴의 생태학자 에민 탱슬랩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밑줄 치고 이게 바로 모순된 욕망이라고 써볼까 얘들아? 이 모순된 욕망이야.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왜? 자동차 안에 있으면 혼자 나만의 세상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음악도 듣고 심지어는 뭐 요새는 거기서 뭐 TV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물론 운전할 때 TV를 보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자기만의 영토 안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영토 영역 밖으로 나가서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자동차 몰고 다른 데로 움직이고 이러는 거니까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게 자동차의 속성이야.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 밑줄 치고 2번이라고 할게요. 뭔데? 자동차의 비유적 표현 2번이라고 쓸게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순된 욕망. 모순된 욕망이 뭔데? 자동차라는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 또 하나는 자신의 영토 밖으로 움직이는 욕망,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어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현재라도 저렇게 해체해서 미술작품으로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감성적 기계야.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밑줄 쳐볼게.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밑줄 치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라고 써볼게.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인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돌아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게 뭐냐면 그 풀벌레들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빠 차 흰색 차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아침에 보면 그 앞에 정말 다닥다닥 이렇게 뭐 핏자국도 있고 이러거든.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거든.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수필가고 문학가다 보니까 그거 같은 데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그냥 추측을 했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뭐야? 풀벌레의 시체라고 해야 되나? 잔해들입니다. 잔해.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그죠?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두루를 들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이게 뭐야? 죄의식을 느낀 거죠. 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생태학적 인식인 거예요. 손발이 후두루를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이거 되게 안 지워져요. 특히 이것도 되게 안 지워져. 운전재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 거야. 얘들아, 풀비린내. 이게 우선은 내라고 해서 냄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1번. 얘들아, 이기라는 말이 뭔지 아냐? 이기, 문명의 이기. 우선 써볼게. 써줄게. 쓰고 나서 설명해줄게.
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로운 도구 이런 뜻입니다. 이로운 도구. 됐니? 가볼게요. 그게 바로 풀비린내라고 하는 거야.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건 뭐야? 죄책감. 그 다음에 또는 기억을 지우고 싶은 마음 이런 거겠죠. 죄책감이나 기억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야.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 겪었을 거란 말이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이제 쳐봐.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이게 뭐냐면 반성과 성찰이 나타나 있는 거야.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밑에다가 써볼게. 이게 바로 뭐냐면 작은 생명체에 대한 배려죠.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모는 것만으로도 살생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죠. 왜? 객지에 있고 그 다음 아이들 등하교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 다음 밑줄 쳐볼까?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건 뭘까 얘들아? 피비린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잖아.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원죄는 인간이 갖고 있을 때부터 근원적인 죄의식 이런 거예요.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볼게요.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그 교사형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형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 잠깐 볼까요? 얘들아? 학습활동에 2번 볼게요. 2번. 그래서 학습활동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학습활동 2번만 볼게요. 2번 보시면 다음 기사를 참고해서 글쓴이 가치관 작품 주제요. 생태에 대한 글쓴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이 실제 인터뷰 기사예요. 기자, 작품에서 생태주의에 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어떤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꿈꾸었죠.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요? 근래 우리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문명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볼까? 1번 바탕으로 이 작품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 생각해보고 생태 관련 글쓴이 작품을 더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밑에 쏙게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라고 써. 다시 불러줘? 자연의 뭐라고 불러니?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 됐니? 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잠시만요. 이거 먼저 나눠드릴게, 얘들아. 숙제는 아니고. 너무 많네. 아니야, 이거 뭐 숙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숙제 아니에요? 숙제 아니야. 이거, 응? 경험을 한 거. 계기라고. 무슨 계기? 괜찮아. 응. 건성적들이 생각이 죽은 자, 우선 나눠주고 선생님 설명 먼저 할게. 얘들아, 그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써볼까? 뭐라고 쓰냐면 교사용 지도서라고 쓸게. 여러분 스스로 이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크게 지금 받은 프린트 두 개에다가 교사용 지도서라고 쓸게. 크게. 이번 주 다음 주 요걸로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교사용 지도서라고 크게 쓸게. 근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만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문제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도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보는 게 아니야. 문제 풀어보는 게 아니야. 자, 이거 오늘 풀드린데 배웠으니까. 네, 이거 뭐 저기 저기 뭐냐? 네, 숙제예요. 이번에 조금 주시면 안 돼요? 몇 번째요? 네, 할게 너무 그래. 그거 문제 더 풀고 싶으면 어? 더 풀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선 나눠줄게. 또 뭐라고 써놨어? 풀벌레 풀벌레? 풀비린인데 풀벌레 미치겠다. 야, 의문 문제 또 있는데. 주세요. 줘? 야, 우리 진짜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가온고 애들 중에 니들이 문제 제일 많이 풀었을 거야. 얘들아, 우선은 의문의 변동 교사용 지도서를 먼저 볼게, 얘들아. 응. 점수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말라고 해서 됐어? 의문의 변동 이게 교사용 지도서야. 이게 선생님들만 보는 자료야. 자, 표지 보이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대단원 개관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대단원 개관이라고 보이지 얘들아? 여기 보면 뭐 대단원 설정 이유, 대단원 지도 방안, 대단원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대단원의 핵심 역량과 구성, 요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 보면 대단원 교수학습 지도안, 너희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게 바로 요거 보고 지도안을 짜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1단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오른쪽 차시가 뭐냐면 1차시, 2에서 4차시, 5에서 6차시에서 6시간 동안 수업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별 내용 없지, 얘들아?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의문 20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의문의 변동 보면 밑에 학습 목표 보면 의문 변동의 원리와 규칙 탐구한다. 의문 변동 규칙을 발음과 표기에 적용해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한다. 이런 건데 뭐 소단원 한두 개 보기, 전후 학령 간의 관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자 봐야 돼. 소단원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지.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따로 따로 잠깐 자음처기 모음처기표 쓴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요번 시간에는 먼저 두음 법칙 잠깐 먼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요 순서대로 진행할게. 얘들아, 두음 법칙 먼저 볼게. 얘들아, 페이지 한번 어디 보냐면 뒤에 넘겨볼게요. 자, 2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방금 받았던 것 중에 213페이지 볼게요.
자, 두음 법칙 볼게요, 얘들아. 두음 법칙은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을 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뭐 리을이나 니은이 항상 꺼려지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꺼려지는데 항상 꺼려지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잠깐 볼까? 라디오 할 때 이런 외래어 같은 경우는 리을이 오는 게 자연스러워, 얘들아.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할 때 나 이럴 때는 니은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일부 어휘들 같은 경우는 니은이 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그 내용이야. 그래서 두음 제일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두음 법칙을 한다. 두음 법칙은 한자어로 된 단어에서 일어난다. 밑줄 쳐볼게, 얘들아. 한자어로 된 단어에서 일어나므로 고유어나 외래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 볼까요? 한자어 년입니다. 년. 이게 원래 한자어예요. 년이라고 하는 게 1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에 따라 어떻게 소리 나는지 한번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우리말 끝말잇기 하자. 취미, 미소. 봐봐요. 소년 할 땐 년으로 자연스럽게 발음되죠. 이해돼요? 년으로 발음되지. 년으로, 니은으로 발음되잖아. 근데 그게 앞에 올 땐 어떻게 돼? 연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이 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니은이 탈락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볼 때 연이 되잖아? 니은이 탈락하는 거야. 밑에 볼까요? 지도 방안. 이 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떠올리게 하여 두음 법칙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이다.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일어나는 두음 법칙의 실현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게 지도한다. 밑에 볼게요.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는 소년과 같이 연으로 소리나고 표기도 연으로 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연세와 같이 연으로 소리나고 연으로 표기한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음 법칙인데 밑에 모음 탈락은 우리가 했던 거니까 뒷장 잠깐만 넘겨볼게요. 6번 볼까, 얘들아? 6번. 자, 두음 법칙 볼게요. 다음 한자어에서 려와 레가 위치에 따라 어떻게 소리 나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례를 더 찾아보자. 두음 법칙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면 두음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바로 사례를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같은 한자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지 사례를 여러 개 제시하고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는 사례를 떠올려 짝지어보게 하는 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 봐봐요. 논증, 토론 이렇게 한자로 좀 많이 알아야 돼, 얘들아. 여기 적어도 이 지도 안에 나오는 예문은 무조건 암기하자, 얘들아. 자, 논증이야, 얘들아. 논 동그라미 밑줄 쳐볼게. 논. 그게 앞에 올 때는 논이죠. 뒤에 올 때는 어떻게 돼? 토론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얘들아? 리을이 앞에 왔을 때 너 뭘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지, 얘들아. 맞아요? 토론, 논증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뭐야? 교체에 해당하는 거야. 교체. 네, 빨리 갔다 오세요. 교체에 해당하는 거야. 1년 할 때 년이 연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탈락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두음 법칙은 요거 교체도 있고 탈락도 있어. 자, 그럼 리을이 또 있어, 얘들아. 봐봐요. 리을이 우리 뭐가 있을까? 리을이 사라지는 게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써볼게. 락원, 쾌락, 락원 이렇게 되잖아. 리을이 니은이 되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체야. 알겠니, 얘들아? 그런데 왜요? 쾌락이 사회 시험 범위가 리을이 사라지는 예문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 유속이랑 금이 있어. 유속이랑 아, 여기 있어? 오, 고맙네. 맞지? 아, 보세요, 얘들아. 금류 뭐가 얘들아? 금류? 금류가 유잖아. 흐를 유자거든.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흐를 유자야. 앞에 오늘 이거 어떻게 되니? 리을이 이응이 되지. 이건 또 탈락이야. 정리할게, 얘들아. 간단한 정리야. 잘 봐. 교체일 수도 있고 두음 법칙은 교체일 수도 있고 탈락일 수도 있어. 탈락은 교체일 때는 뭐냐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고요. 탈락은 뭐냐면 리을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니은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이게 끝이야 얘들아. 두음 법칙은. 근데 두음 법칙이 어렵다는 친구들은 어떤 게 어렵냐면 이 한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봐봐요. 예문에 유속이란 말이 나왔어요 얘들아. 유속. 그럼 이 유속이란 말이 원래는 유였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노인, 잘 봐. 질문할게. 노인 두음 법칙이지 얘들아. 질문. 교체야 탈락이야? 교체야. 그럼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로인이었는데 노인.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인 거야. 이 두음 법칙에서는.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여러분 예문 나온 거 있잖아요. 무조건 외우세요. 논증, 토론, 밑줄 치고. 이건 뭐야 얘들아? 교체죠. 니은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죠. 예시, 사례. 이건 뭐죠? 탈락인 거죠. 이은이 아니죠. 리을이 없어진 거니까 탈락인 거죠. 유속, 급류. 이건 뭐야? 이것도 역시 탈락인 거죠. 여자 이렇게 써볼게. 남녀, 여자. 이거는 교체야 탈락이야? 탈락인 거죠. 니은이 없어진 거죠. 쫙 한번 훑어볼게 얘들아.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